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2020년이 왔습니다. 와, 2020년이 진짜 왔네요. 원더키디 2020 원더키디의 그 2020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2020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제 쪽 한번 볼까요? 경제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은행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진 않았어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올 확률이 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2018년도에 온다 그랬어. 2019년도에 온다 그랬어. 안 왔잖아. 2020년도에도 안 와. 중국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데. 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발 금융위기가 2020년도에 무조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일단 중국의 경제가 많은 빚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빚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가 나올 거라는 신호가 조금씩 감지가 되는데 이게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디폴트는 이제 확실히 밝혀진 상황이고 이 밝혀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중국 경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터졌을 때 오는 이 위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아마 굉장히 충격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면 아마 전 세계가 많이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서 튼튼하지 않은 나라들은 정말 연쇄적으로 망해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IMF를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만 많은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들 같이 다 연쇄적으로 펑펑 터졌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었던 경제 정책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통화 스와프, 외화 보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아마 문재인 경제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처음부터 천천히 이 외화 보유에 대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외화 보유 수준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각 나라와 통화 수합 체결을 잘 해놨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경제정책이 망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에요. IMF는 지금의 한국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좀 내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여력이 너무 좋다. 왜 안 하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이번 2020년도 예산은 굉장히 세게 잡았죠. 그건 IMF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은 좋은 편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야,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자, 서민들은 늘 살기가 힘듭니다. 어떤 호황에서도 서민들 너무 살기 좋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와, 지금보단 그때가 좀 더 나았더라 이런 상황이고 모든 언론도 언제나 위기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태는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튼튼한 상황이에요. 자, 일본과 한국 지금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글로벌 자본은 한국에 투자합니다. 일본은 성장 동력도 별로 없고 너무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거든요. 단 기축통화라는 그거 하나의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는 크게 장점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반도체와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성장을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경제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잘 버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금 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금을 가지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저축 위주로 현금 보유 위주로 금융 플랜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 자, 이거는 또 어디랑 맞물리냐면요, 바로 집값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자,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은 2020년도에 뭔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시면 2020년도에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청약통장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에는 청약통장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있어봐야 이게 그냥 빚 좋은 개살구 아닐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청약통장을 넣어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살 수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무슨 7억 8억 아파트를 내가 뭔 수로 돈을 내고 분양을 받느냐. 그래서 이 청약통장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게 많이 있죠. 근데 2020년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비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 건설비 똑같은데 땅값이 결국은 아파트 값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 이 땅값도 국가의 감정가로 매기겠다. 그래서 건설비와 땅값이 정보가 딱 나오면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해진다는 거죠.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통장이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되겠죠. 어쨌든 시세라는 거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많이 낮게 책정이 된다면 일반 서민들 내 집 마련할 기회도 생기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는 이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는 엄청난 경쟁률이 생길 거예요.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부으시고 내 청약통장의 순위가 높은 곳에 요긴하게 한번 잘 쓰시는 게 중요할 거다.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느리지만 꾸준히 우직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12.16 부동산 정책이 워낙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왔고 앞으로 더 강력한 대책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 1주택 빼고 전부 다 팔자 이런 제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을 잘 모으시면서 청약통장 만드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없는 분들은 꼭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자, 총선 예측 한번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TK 자민련으로 찌그러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투표를 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돼서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이 대선 공약들 착실히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데 힘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꼼수를 쓰고 비토를 하고 해봤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황교안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게 이 태극기 부대와 너무 사랑에 빠지셨어요. 확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공천 때문에 그렇죠. 공천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정말 참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극으로 빠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의 결집력 높은 지지층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수를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참
총선 우리 꼭 투표를 합시다. 반드시 한 표 행사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황교안 대표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선거 예측 만약에 조금 더 해본다면 이낙연과 황교안의 종로에서의 뭐 결투 붙을까? 절대 안 붙습니다. 절대 안 붙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붙어서도 안 됩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자유한국당을 끌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안전한 곳에 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런 결기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중국발 금융위기랑 뭐 청약통장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했잖아요.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면 대한민국 부동산도 얼어붙습니다. 그럼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때 내가 착실하게 내 집 마련 플랜을 잘 세우고 있다면 그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IMF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미국의 자본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망해가는 알토란 같은 한국 기업들 싼 값에 그냥 쏙쏙쏙 카트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장바구니에. 이거 살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게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IMF를 경험해봤고 미국발 금융위기도 경험해봤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다면 이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개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잘 해놓는다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무리하게 빚을 내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고 집을 샀었던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면서 집을 급매로 막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동산이 얼어붙어요. 지금 건물 사면 어떡하냐, 똥값 된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사고 내놓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싼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례들을 쭉 지켜본다면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놓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재선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또 트럼프 같은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또 이 형님이 뭐 군사비 더 내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트럼프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이익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 대선용 카드로 깜짝 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켰다. 이러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한번 빵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해주면 재선에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대한민국은 사실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 손에 달려있는 게 어쩔 수 없죠. 그게 현실이니까. 예. 아무튼 트럼프 형님 이 대선 전에 한번 쇼 한번 하시죠. 김정은하고 한번 딱 손잡고 비핵화 한번 처리해 주시죠. 그럼 제가 뭐 한 표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응원해 드릴게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자, 2019년도 시사건건에도 꽤 중요한 한 해였어요.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한 해였고 그동안에는 약간 기계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을 좀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조국 사태가 펼쳐지면서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무현 지지자이고 문재인 지지자이고 또 조국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커밍아웃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는 해요. 제가 노무현 지지자였다라는 거를 아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저 개인과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지금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도 우리 화이팅 하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